네,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 지금 보호자분들 중에서 사실 관심이 많아서 이제 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 그,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자리를 다 지키시면서 또 열심히 들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저희가 소아신장 환자들 진료를 하지만, 이런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간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이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가 사실은 공개 강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몇 년 전이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로 나온 거 봤더니 제 얼굴이 거의 이제 식별 불가할 정도로 되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사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약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저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암병원 아니고 구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안암병원에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안암병원에도 이름이 떠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소아신장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사실 구로병원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저희가 서남권 소아신장 환자들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진짜 궁금한 약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사실 신중증 환자는 아니고 그냥 신장 환자였는데,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한 3살, 4살 정도 된 아기가 있었는데요. 걔가 이제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열만 나면 이제 제 외래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데리고 오신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찰을 해보면 사실은 그냥 감기일 때가 많죠. 그래서 뭐 해열제 드리면서 이틀 정도 보시고 계속 열 나면 다시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료실 안 나가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자기는 주사를 맞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럼 뭐 해열제 주사를 드려도 되긴 하는데 먹는 약 먹을 수 있으면 그거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막 설득하느라 굉장히 진땀을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신중호흡은 보호자분들도 약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맨날 약 먹어야 되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주사로 딱 맞고 엄청 효과 좋은 약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신중원대 쓰는, 사실 앞에 설명해 드린 약도 먹는 것도 있고 주사로 주는 게 있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먹지 못할 정도의 사정이 있으면 주사로 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결국은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구약으로 조절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리투시맙이 대표적으로 경구약이 없는 주사제만 있는 약입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든 아이들한테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약을 사실은 해당하지 않는 보호자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왜냐하면 어디선가 지나가시다가 주사약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 너무 솔깃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어머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시마브,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슨 약이냐고 하면 이거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주증 환자 치료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고요. 이게 저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할까 하다가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질문은 안 하겠지만 백혈병 치료제거든요. 근데 백혈병이 이렇게 혈액에 생기는 백혈병도 있고요. 이게 림파선에 이렇게 크게 오는 백혈병도 있습니다. 근데 소아는 대부분은 림프구 중에서, 여러 가지의 림프구 중에서 비림프구라고 하는 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백혈병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냥 저희 골수에 있는 세포를 다 죽이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얘만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비세포라고 하는 애는 CD20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단백이 있는 거예요. 깃발 같은 게 하나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타겟해가지고 딱 잡아낼 수 있는 애가 있으면은 그게 약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이 된 게 리툭시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약을 막 쓰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알게 된 게, 비세포라는 애가 우리 몸에서 자가항체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는 좋은 애들도 만들지만 류마티스 환자들은 자기 몸에 필요하지 않은 항체도 많이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일부 아주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05년에 이게 독일에서 발표를 한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2살 때 신주후군 진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를 4주간 했을 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럼 다 좋아했겠죠. 아, 얘는 잘 듣는 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얘가 너무 재발을 자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빈번 재발하는 게 6개월 동안 2번 이상, 1년에 4번 이상이면 저희가 아, 얘는 빈번 재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의사들이 다 이제 2차 면역 억제제 뭘 쓸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거를 한 6주에서 8주 정도 썼더니 당분간 재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얘는 이거다. 모두가 좋아했었죠. 근데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썼기 때문에 아, 다른 약을 써야겠다고 해서 사이클로스포린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쓰다가 얘가 신기능 손상이 좀 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걸 적정량을 쓸 수 없어요. 아주 저용량으로 줄이거나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실 스테로이드를 이제 계속 끊지 못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이제 의존성 신주후군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그 중간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한 번 더 썼어요. 보통 다시 쓰는 경우 아주 드문데 뭐 다시 쓸 약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썼겠죠. 근데 그거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그 타크롤리무스라고 아까 사이클로스포린이랑 조금 비슷한데 다른 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을 썼는데 그거의 부작용으로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끊어야 당뇨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약은 또 못 써요. 그러니까 얘는 2살 때 진단을 받아서 16세까지 사실 스테로이드 거의 이제 못 끊고 썼더니 얘가 아까 독일 병원에서 발표한 케이스였거든요. 사실 그 아시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6살 때 키가 158이었어요. 키가 너무 작죠.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작은 편이고, 근데 얘가 BMI가 40이었거든요. 그러면 완전 고도비만. 그래서 완전 스테로이드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다 있는 그런 아이인데 너무 재발을 하니까 끊을 수가 없이 약을 이렇게 유지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이 또 와요. 근데 이게 16살 때 왔는데 이게 혈소판이 막 갑자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표준 치료가 있고 그게 정 안 들었을 때는 마지막에 리투시맙을 쓰는 치료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가 처음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이거에서도 이제 리투시맙을 쓰자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약을 매주 한 번씩 해서 4번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신기하게 혈소판 감소증도 좋아지고 신증후군이 이후에 스테로이드를 끊었는데도 그냥 사이클로스포린 아주 저용량으로 1년 동안 재발을 이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를 2005년에 되게 뭐 저희 사이에서는 괜찮은 저널에 케이스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물론 그때 학생이었지만 굉장히 이게 그 큰 일이었겠죠.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이 면역세포들을 억제하려고 사실은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2차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사실 T라고 하는 세포를 억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T세포가 막 성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저희 그 아이들의 그 사구치에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단백질이 빠지게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B세포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일로 디툭시맙을 통해서 저희가 막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B세포가 T세포랑 어떤 서로 상호작용이 있고 B세포에서 만드는 어떤 물질들도 사구체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간이 거의 20년 흘렀죠. 그래서 이 리투시맙이라는 약이 B세포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떤 B세포들을 기능을 억제하고 T세포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기대하는 사구체에 와서 어떤 항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기능을 떨어뜨리는지 이런 게 사실은 연구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투시맙이 B세포를 억제하면서 우리가 신증후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게 우리 아이한테 지금 쓸 수 있는 거냐,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처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좋았다. 1년에 한두 번 재발한다. 아니면 지금 스테로이드 단독요법을 하고 있다. 면역 어째제에 지금 부작용이 특별히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면 사실은 지금은 쓰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은 그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좋았으면 사실 아주 빈번히 재발하지 않으면 지금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재발하는 정도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이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은 6개월에 2번 이상, 1년에 4번 이상이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재발을 많이 해야지 사실은 쓸 수 있고, 사실은 스테로이드 단독요법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2차 면역 어째제를 사용을 했는데도 빈번 재발을 하거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면역 어째제 뭐 부작용이 아주 심하거나 하면 예외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사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신증후군이 완치가 안 되는데 다 난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거는 어쨌든 스테로이드 의존성 신증후군이고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에는 해당이 돼야 되고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다른 한 종류 이상의 면역 어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빈번히 재발을 해야 되고 또는 만약 저항성이라고 하면은 관해라고 하는 단백뇨가 정상이 되는 그 상태가 오지 않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예외적으로는 스테로이드나 다른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약들을 계속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리투시맙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사제로 생겼고요. 이 요양급여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요 기준으로만 쓰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앞에 말씀드린 것도 요양급여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기 기준에 들어가도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번밖에 못 써요. 저희가 더 쓰고 싶다고 처방을 할 수가 없고 여기까지만 나라에서 그 정한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만약 이상 쓰면은 이제 제 월급에서 내거나 병원에서 삭감을 당해가지고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일부 병원들 중에서 아주 난치성 신증후 환자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심평원에다가 이렇게 근거를 막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얘는 꼭 더 써야 된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허용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반응이 하나도 오는 애들이 매주 한 번씩 해가지고 한 달에 4번까지는 쓸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거는 그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분들이 그 약값을 다 내고 하겠다고 하면은 잘 쓸 수 있는 병원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다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쓰면 얼마나 반응이 좋아진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스테로이드 의존성 신증후군으로 해서 뭐 반응이 있긴 한데 너무 재발이 잦은 애들은 리투시맙을 썼을 때 74%가 6개월간 재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빈번 재발형이 어쨌든 1년에 4번 정도 재발을 한다고 보면 6개월간 한 번도 없으면 사실 너무 성적이 좋은 거긴 하죠. 그 아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1년간 재발이 없었던 애들은 40%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사실은 효과가 좋은 편이고 반면에 이제 스테로이드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약을 쓰는데도 반응이 영 좋지 않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도 썼을 때 단백뇨가 줄어드는 게 한 3분의 1 정도 사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만 사실 좋죠. 단백뇨가 줄면 어쨌든 나중에 신기능이 손상될 가능성이 좀 적어지니까.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아예 그 단백뇨가 나중에 정상이 된 경우도 30%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효과가 좋은 약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난치성 신증후군 아닌 보호자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러면은 다른 소아신증후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사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연구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난치성 애들한테 쓰는 거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저희가
이 범위를 조금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유전성으로 신증후군 생긴 애들은 잘 안 들어요. 유전성 신증후군이 뭐냐면 유전자가 그 사고치에 약간 문제가 생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재료가 사실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면역계 이상으로 생기는 신증후군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비세포를 아무리 억제해도 단백뇨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 정도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약을 쓰면은 그럼 다른 기존에 쓰던 약들은 다 필요 없냐?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투시맙도 일종의 약간 단백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써보니까 단백뇨가 완전히 좋아져서 관해가 온 친구들은 효과가 훨씬 오래가고 좋아요. 근데 단백뇨가 약간 나오고 있는 상태에 쓰는 애들은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치료가 스테로이드로 관해를 유도하는 거는 아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게 저희 지금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사실 그 리투시맙의 최적의 치료를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애들한테 어떤 순간에 어느 정도 용량으로, 근데 지금 이게 3개월, 6개월이 맞냐 아니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걸 정확히 알면 이렇게 해야 되죠. 또 뭐 6살짜리 똑같은 신중훈 애가 왔는데 어떤 검사를 해가지고 딱 봤을 때 아 얘는 스테로이드 주고서 반응 오면은 바로 리투시맙 써야 돼.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난치성으로 갈지 아닐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조금 전체적인 그 신증 환자로 이걸 갑자기 넓히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난치성인 친구들을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약이랑 똑같은 선상에 두고 이게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보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에 조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넣어봤는데 뭐 어떤 약에는 사실 효과가 제일 좋아야 되죠. 효과 제일 좋아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리투시맙이나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프린이나 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약들이 효과는 다 그래도 좋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쓰면서 효과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이 정도로 뭐 고민하며 쓰는 그런 약은 아니고 이게 썼을 때 어쨌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다 쓰는 약들이고요. 약의 가격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는데요. 솔론도는 한 알에 15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2알을 먹어도 몇백 원 정도 하고 그러면 사실 효과가 너무 좋은 약인데 가성비는 사실 되게 좋죠.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리투시맙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500mg짜리 한 병이 보험이 되면 88만 원 정도 하고요. 보험이 안 되면 아마 한 2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네, 그렇고요. 사이클로스포린은 그 시럽으로 50ml짜리 한 병이 한 3,000원, 4,000원 정도 하고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한 알이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리투시맙이 좀 고가인 것은 맞고요. 어떻게 주느냐를 보면은 사실 먹는 약 있으면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건 좀 불편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리투시맙은 주사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입원해서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럼 얼마나 빈도로 주느냐 하면은 다른 약들은 사실 거의 이제 뭐 매일이나 격일로 먹으니까 불편함이 있고요. 근데 리투시맙은 뭐 잘 지내는 애들은 6개월에 한 번, 좀 못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고 저항성인 애들은 뭐 매주로 4번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투약 횟수로 보면은 사실 좋은 점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은 스테로이드 사실 길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사이클로스포린은 뭐 1, 2년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6에서 8주 정도 되고 리투시맙은 사실 한 번 맞고 조금 잊어버리고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적 검사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그 백혈구가 떨어지고 간 기능이 오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1, 2주마다 피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반면에 뭐 리투시맙이나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은 좀 안정적으로 어느 순간 도달을 하면 사실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간격을 늘릴 수 있어 가지고 뭐 이런 점에서는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안정성하고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뭐 합병증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리투시맙은 이게 주사로 맞을 때 이게 항체가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독감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흔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시작을 하고요. 백혈구 당연히 뭐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고 감염에 좀 취약해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안정성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만약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뭐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뭐 하실 수도 있죠. 그냥 뭐 한 번 맞으면 되니까. 가격은 뭐 나는 뭐 15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사실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주사는 보통 최소 6시간 정도 맞게 돼요. 굉장히 천천히 맞게 되는데 이게 맞을 때 약간 수혈할 때 막 그런 부작용 생기는 것처럼 속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얼굴 빨개진 애들도 있고 열이 막 고열이 나고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리고 뭐 아주 드물지 않게 여기 호흡하는 부분에 약간 부종 생기면서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고요. 과민 반응 생기는 애들이 있고 갑자기 좀 눈이 뿌옇게 보인다거나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드물지 않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 맞기 전에 미리 해열제랑 항히스타민제랑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주고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서.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은 이 약을 이렇게 맞다 보면은 약에 대한 또 몸에 항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그 다음에 맞을 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맞거나 아니면 진짜 이 약밖에 없을 때는 전처치를 굉장히 잘 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이 리투시마만 맞을 때는 사실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그렇게 보고된 적은 없었는데 보통 리투시만 맞는 애들이 다른 2차 면역 억제제를 같이 쓰거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뭐 심각한 그런 신경계 감염이나 폐렴 같은 게 왔다는 보고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친구들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를 항상 고려를 하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백혈구가 감소되고 그 저감마글로불린 혈증이라고 해서 어쨌든 얘가 그 비세포가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수치가 몸에서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항체 수치 떨어지는 거는 맞은 애들이 한 반은 와요. 반은 오는데 보통은 이게 애들이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드물게 회복을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혈구 떨어지는 거는 한 100명 중에 4명 정도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드물게 회복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심각한 감염이랑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데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면역계에서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이랑 싸우는 애들이 이렇게 부족한 게 장기간 유지가 되면 언젠간 얘가 뭔가 심각한 감염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얘네들은 회복을 잘 안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 안정성을 알 수 없다는 게 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첫 케이스로 돌아가 보면 얘가 2005년에 16살로 리투시마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한 36살쯤 됐겠죠. 근데 얘가 사실 60대, 70대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만 리투시맙을 주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뭔가 어떤 검사를 찾아가지고 어떤 그 소아신증후군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얘는 무조건 리투시맙을 맞으면은 제일 좋아. 이걸 알 수 있으면 사실은 이건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한 20년 정도 뒤는 분명히 바뀔 것 같고요. 빠르면 한 10년 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일 혜택을 보는 아이죠. 만약에 얘가 2살 때 소아신증후군으로 왔는데
처음에 스테로이드 치료 되게 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검사를 했는데 얘는 무조건 난치성으로 가고 다른 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저희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때 바로 이투시람 맞았으면 그냥 뭐 몇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약만 맞으면서 키는 뭐 185까지 컸을 수도 있죠. 전혀 비만도 안 되고 그럼 걔는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그냥 교육 받으면서 뭐 삶의 질이 뭐 보호자분이나 아이나 훨씬 좋았을 텐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가 어떤 애가 이렇게 될지 알지 모른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약은 이제 어떤 아이한테 쓸 수 있냐 하면 이후로는 아이한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을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쓸 수 없거나 아니면은 그 계속 뭐 의존성 신주군인데 재발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아니면은 그 이외에는 저항성이어가지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 지금 저희가 리투시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